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쉼표의 감동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겪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우리들의 숙제. 바로 나이 드는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이 곧 요양원이나 시설을 떠올리게 되었죠. 바쁜 삶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현실과 그 현실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 안타까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별의 순간들. 오늘 이 이야기는 호랑이처럼 강하셨던 어머니를 떠나보낸 딸의 가장 진솔한 고백이자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에 대한 가장 따뜻한 다짐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존엄까지.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시리도록 만들고 또 가장 따뜻하게 채워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이 곧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떠올리게 된 건 다들 바쁘고 책임져야 할 무게는 무겁고 딱히 누가 나서서 전담할 수도 없으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멈춰서서 돌아보면 그 현실은 언제나 짠하고 슬픈 숙제처럼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호랑이처럼 큰 소리로 우리 형제를 휘어잡으셨던 우리 엄마. 그 강했던 엄마도 세월 앞에서는 그 기운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천생 호랑이셨습니다. 밥 먹을 땐 밥만 먹어.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들어와.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가시던 엄마의 목소리는 집안의 법이자 기둥이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는 그 강인한 기운 하나로 우리 형제를 휘어잡으셨고 덕분에 우리는 큰 탈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강했던 호령 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어느덧 엄마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워지셨고 그 단단했던 기운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몸을 떠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저 화장실에 가시다가 미끄러지셨을 뿐인데 그 단순한 낙상이 우리 가족의 삶을 뿌리째 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척추 손상이 너무 심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말. 하지만 이어지는 한마디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수술 중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 세 글자가 제 머릿속을 수백 번 메아리 쳤습니다. 호랑이 같던 우리 엄마가 다시는 우리 곁으로 못 오실 수도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했던 우리 큰오빠가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병원 휴게실, 식은 커피가 놓인 탁자 위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수술 후 다신 못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할까?
어찌해야 좋겠냐. 그 결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형제들은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못 깨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큰오빠는 현실을 직시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휠체어에만 의존해야 한다잖아. 걸어 다니실 수도 없이. 그건 아니지. 살아계시더라도 그건 엄마에게도 너무 가혹할 거야. 모두의 마음속엔 죄책감과 절박함이 교차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정의 책임이 우리 삶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큰오빠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그냥 수술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죠. 그렇게 우리는 엄마의 남은 시간을 위해 다시는 스스로 걸을 수 없을지라도 엄마를 우리 곁에 둘 수 있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 엄마는 당신의 두 발로 다시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창밖을 바라보시던 엄마의 뒷모습,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긴 시간 엄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어떤 고난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엄마를 돌보기로 했죠. 하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라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엄마의 수술이 끝난 후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자. 비록 엄마가 다시 걸을 수는 없게 되셨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당신의 공간에서 가족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우리는 형제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집에 와서 엄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큰오빠가 월요일부터, 언니가 수요일부터, 그리고 제가 금요일부터 그렇게 돌아가며 엄마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열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모인 형제들은 서툰 솜씨로나마 엄마를 조심스럽게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렸습니다. 힘든 일은 있었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엄마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만 있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간병은 사랑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위를 변경해야 하는 일, 딱딱해진 관절을 조심스레 움직여 드려야 하는 일, 기저귀를 갈고 위생을 관리하는 일, 모든 것이 비전문가의 서툰 손길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어느 날 엄마의 엉덩이와 등 쪽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욕창이었습니다. 욕창은 우리 형제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피려 했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엄마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드시다 사례가 들려 밤새 응급실에 가야 했던 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침대 난간에 부딪히신 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났고 그때마다 형제들은 공포와 자책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된 간병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씩 돌아가며 엄마 집에 가야 했기에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고 제 아이들의 숙제도 제대로 봐주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피로,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대한 불안감.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좀 더 봐줄 수 없어? 어제 왜 그렇게 늦게 왔어? 욕창 생긴 거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처음에는 서로에게 미안함만 가득했지만 피로가 쌓일수록 서로에게 미안함 대신 짜증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큰오빠가 간병 중 너무 힘들어서 밤새 울었다는 이야기를 언니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굳건한 결심은 희미해지고 형제들의 눈빛에는 이제는 한계다라는 피로와 절망감이 깃들었습니다. 간병은 점점 더 고도화된 기술과 체력을 요구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엄마의 건강도 우리 형제들의 삶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집안 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수술 결정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엄마를 다른 방법으로 돌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이란 곧 요양원이라는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가장 슬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안 회의 끝에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 면회를 하고 오면서는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쓰럽고 가슴 아파서 마치 우리가 엄마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욕창이 생기고 병원 응급실을 오가게 만든 우리의 서툰 돌봄은 엄마에게도 우리에게도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이름을 차마 입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마치 그 단어가 불효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큰오빠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른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현실과 애정 사이에서 결국 우리는 엄마의 건강과 우리의 한계라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요양원으로 향하던 날의 풍경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엄마는 늘 앉아 계시던 거실 소파를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제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엄마를 큰오빠와 제가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방 안에서 엄마의 짐을 챙긴다는 핑계로 엄마와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차마 우리의 눈빛 속에 담긴 죄책감을 엄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엄마, 우리 잘 다녀올게요. 금방 또 올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엄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집이 멀어져 갈수록 제 가슴은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전문 간호사분들이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셨고 엄마를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곳이 엄마에게 더 나을 거야 하고 수백 번 되뇌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에게 엄마를 맡겨야 하는 순간 간호사분이 엄마를 병실 침대에 눕히고 침대 난간을 올리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는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시면 다들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곧 이제 우리는 엄마를 돌볼 수 없어요 라는 고백처럼 느껴져서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첫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터져나온 감정은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쓰럽고 가슴이 아파서 운전대를 잡고 흐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우리가 불효한 건 아닐까? 우리가 엄마를 버린 건 아닐까? 엄마에게 닥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엄마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섞여 가슴을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에 젖어 우리는 한동안 그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엄마를 모시는 일은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죄책감과 슬픔에 잠겨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인가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조금씩 무디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찾아갔던 요양원이었지만 찾아가는 횟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 몸이 힘들다는 핑계, 전보다 조금 덜 울고 슬픔의 깊이도 얕아졌습니다.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엄마의 존재는 그 일상의 바깥 요양원이라는 공간에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요.
늘 그곳에 가면 엄마는 똑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기대어 계시거나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시다가 우리가 오면 반가워하셨습니다. 엄마는 늘 옛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철없는 장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일들, 마치 현재는 멈춰버린 듯 엄마의 시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말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기 문 밖에 누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예, 내 오빠는 언제 오니? 정신이 흐릿한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문득 정신이 돌아오신 것처럼 명료해지셨죠. 너희는 잘 지내니? 애들은 건강하고? 큰오빠는 요즘 일 잘 되니? 그렇게 식구들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는 강인한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가끔은 우리 형제들 앞에서 옛날 성당에서 불렀던 성가를 곧잘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가느다란 목소리로 찬송가를 흥얼거리시던 엄마의 모습, 그때만큼은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날은 마음이 시릴 만큼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애가 누군가 하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는 듯한 텅 빈 시선. 그 시선에는 우리 형제들도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여기에 두어 엄마의 세월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반복되는 시간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질 즈음, 요양원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던 가슴 저릿한 슬픔도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무덤덤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낯선 곳이 익숙한 공간이 되고 비극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픈 체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엄마를 두고 돌아설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 안도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안도하고 요양원 방문이 의무처럼 익숙해질 즈음에 우린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내용은 너무나 명료하고 잔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금일 새벽 편안하게 영면하셨습니다. 엄마가 떠나셨다는 말을.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뵙고 돌아왔는데 그때도 그저 평소와 같은 모습이셨는데 우리의 익숙함 속에 머물러 계시던 엄마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무뎌졌던 마음이 다시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곳에는 엄마의 냄새,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빈 방을 마주하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얼마나 엄마의 존재를 익숙함 속에
가둬두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좀 더 자주 찾아오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그저 의무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을까?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익숙함에 가려져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이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늦게야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처절하게 체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도 형제들은 깊은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언니의 허전함은 더 커 보였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언니는 전보다 더 자주 나에게로 왔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허전하고 슬픈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와서 엄마 이야기를 반복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을 우리 둘이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그 깊은 그리움과 회한을 서로의 존재로 메우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첫 가을이었습니다. 집 밖은 청량하고 높았지만 제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은 듯 쓸쓸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걷는 뒷산길. 발밑에는 붉고 노란 낙엽들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는 현실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존재는 우리 삶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공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빈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맞은 첫 가을이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텅 빈 마음을 달래려 자주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도 노랗게 물든 낙엽들이 수북이 쌓인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죠. 우리는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언니는 문득 고개를 푹 숙인 채 멈춰 서더군요. 언니는 땅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바라보다가 마치 세상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무심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가 없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엄마가 없어. 뒹구는 낙엽 사이로 언니의 그 말이 윙윙거리며 떠도는 듯 했습니다. 공허하고 잔인하고 영원히 잊히지 않을 진실. 우리는 이제 엄마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마 언니 앞에서 함께 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기 시작하면 그 슬픔의 무게가 너무 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등 뒤로 돌아서서 흐르는 눈물을 쓱 훔쳐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치. 이젠 우리에게 엄마가 없지.
가슴 시리도록 보고 싶은 우리 엄마가 이젠 정말 없지. 우리의 유년 시절, 우리의 청춘, 우리의 모든 것이 엄마라는 존재로 완성되었는데 그 중심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절반이 뻥 뚫려버린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슬픔의 정점에 서서 문득 저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걸으셨던 그 길의 끝에 우리 형제들이 느꼈던 그 죄책감과 슬픔. 나도 나이 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설에 갈 것이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엄마처럼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형제들이 엄마에게 느꼈던 그 가슴 시린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대물림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내 삶을,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후 우리 형제들이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시설에 모셨다는, 어쩌면 우리가 불효했다는 그 감정의 짐. 저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이 짐을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 다녀오던 길, 저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조금은 암담할 수도 있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다음에 엄마가 나이 들어 요양원에 오게 되어도 너무 슬퍼하거나 돌아갈 때 울지 마. 어린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왜 했는지 이제야 더 절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나서서 돌아서던 그 순간 엄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 우리 엄마도 아마도 내가 돌아갈 때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셨을 겁니다. 당신을 떠나보내는 자식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자식의 눈물이 곧 부모의 슬픔이 되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 눈물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시설에 있을 때 날 보러 와서 눈물 짓고 돌아가는 우리 아들의 뒷모습을 본다면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겁니다.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 보니 냉철한 생각도 판단력도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쇠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정신이 흐려지는 것 역시 자연의 섭리겠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곳에 걸어서 들어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걸을 수 있을 때 웃으며 그곳에 들어가서 자식들이 슬픈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오며 가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 엄마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슬픔을 남겼다면 저의 마지막은 자식들에게 홀가분한 안녕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설령 나이가 더 들어 어떤 시설에 나를 맡기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이들한테 싫은 기색을 절대 내비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되었기에 알 수 있는 깊은 사랑과 희생.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그 사랑의 무게만큼 저 또한 나의 몫을 다하고 나의 마지막을 당당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세월의 순리이며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따라 청량하고 밝은 하늘이 유난히 더 이쁘고 곱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하늘이 이토록 진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이 계절이 엄마의 품처럼 그리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엄마의 따뜻하고 포근했던 품이 그리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위안을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이제 나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는 떠나셨고 우리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후회를 껴안고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냉철한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마지막은 자식들의 슬픔이 아닌 부모 스스로의 존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엄마에게 배운 사랑으로 나의 남은 삶을 설계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나를 시설에 보낼 때 슬픔보다는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웃으면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도 나는 여기서 잘 지낸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노년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날 보러 와서 눈물 짓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다짐이야말로 엄마의 빈자리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이 가을 하늘처럼 청량하게 그리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 아끼고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엄마의 빈자리 그리고 나의 다짐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가슴 시린 슬픔과 죄책감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그 끝에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깊은 이해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딸의 따뜻한 다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이고 또 누구나 자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슬픔이 아닌 평온한 미소를 남기는 것일 겁니다.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